문재인 정권이 연일 상종가입니다. 연차 휴가를 가도 연차 잘 갔다고, 한마디로 직장인들에게 연차를 쓰는 모범을 보여주려고 그랬다. 과거 대통령은 지나치게 휴가도 안 가고 별장에 갔는데 자신의 사저에 갔다. 이제 사저가 없는 사람은 어디 아파트 살다가 대통령 되면 휴가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파트로 갑니까? 그래도 경치 좋고 물 좋은데 갈 수 있는 사저가 있는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휴가를 가는 것조차도 81.6%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갔다. 개를 쓰다듬어 주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과 사진을 찍었다. 자,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사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파격인데 그 파격의 일부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서 김강두 전 교수를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위원장에 임명한 부분, 자, 달라도 내가 통솔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강경화를 임명하면서 위장 전입과 아마 이중 국적이 있다고 까는 이런 또 기상천외한 경우도 처음 봤습니다. 흔히 5대 결격 사유에 위장 전입은 들어가죠. 이중 국적은 들어가진 않지만은 그것도 중대한 결격 사유는 맞습니다. 즉 자녀 국적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소에 너는 한국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한국 국적도 갖고 미국 국적도 가지면서 이런 정도의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외교부 장관을 했어야 되겠느냐라고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통과가 가능하다고 자신하는 거겠죠. 지지율이 높으니까 뭘 해도 그냥 다 박수고 모든 언론이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초창기에 다 그랬는가 싶은데 그래도 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별걸 가지고 다 까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생각납니다. 이동혁 헌재소장 특수활동비 문제로 되었을 때 당연히 집에 가야 된다 했다가 욕 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실세들이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쓰다 보면 무사할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언급을 하고 이것들을 보수 언론이 받아서 같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수지만은 이 자들이 정말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적어도 장관이나 총리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결격 사유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틀어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 트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턴다,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들면 배설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논리, 한마디로 도덕적 기준이 하향 평준화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도둑놈 아닌 놈이 어딨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국가를 끌고 가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말도 했지요. 언론들은 새 총리가 재청을 해서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물고 뜯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문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유지시킨 채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자신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이라도 황교안 총리의 재청을 받아서 새로운 장관들을 임명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포기하고 다음날 황교안을 사표받아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장관들을 임명하는 절차가 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총리의 재청을 받아서 임명한다라는데 벗어나 있다라는 부분을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을 임명하거나 일부 검사장급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마디로 검사장이나 이런 중요한
이 검찰 간부들을, 차관급 이상의 간부들을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의해서 청와대가 한마디로 임명을 한다. 임명권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검사장 이상 차관급은. 하지만은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야 되고 그 의견을 형식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 청와대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래서 임명하는 행식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차관도 없고 검찰총장 차장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물론 물러나는 법무부 차관이 추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절차적으로 어긋나는가 하는 부분은 이번에는 언론이 문제를 전혀 삼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지고 어떤 부분은 수사를 직접 지시하고 무슨 검찰 간부들끼리 밥 먹은 거 물론 우병우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두 사람이 밥을 먹었지만 그 밥 먹은 거를 대통령이 지시해서 조사하라고 할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또 어떤 사건은 4대강은 조사하라 어쩌라 다 하면서 정작 중요한 이재용과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81.6%의 지지가 나오고 뭐 지지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은 53.3%, 자유한국당은 12.4%, 국민의당은 7.7%, 바른정당은 6.8%, 정의당은 6.6%가 나왔습니다. 뭐 다른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12%와 6%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0%를 넘는 지지율이나 40% 후반의 지지율, 즉 53에서 한 48, 9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정치적 적대 세력이 사실상 붕괴되어져 버린 상황에서 지지율 독주를 하고 있는데 이 독주가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매일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고 대통령의 행사 일정의 사진을 동영상을 밖으로 노출시켜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식으로 소통 행보를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자, 취임 100일은요. 지금 5월 9일 날 대선을 했으니까 8월 한 19일, 20일쯤이 취임 100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취임 100일 때 지지율이 어떠냐 가지고 정권이 잘 될 것 같아, 못 될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 전에 장관 인사가 다 돼야 될 거고 장차관이나 주요 부서에 더 나아가서 핵심적인 정책 공약에 대한 어떻게 추진하겠다 발표가 있을 거고 또 미국에 6월 말에 갈 거고 6.15 때는 북한하고 행사도 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한다 이야기도 할 거고 또 중국의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쯤 8월 한 20일쯤 갔을 때 이 정권이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는 부분은 어느 날 이제 여론이 형성되면서 판가름이 날 건데 지금의 이런 초반 행보로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 너무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서치뷰 같은 여론조사 회사 자료는 87%로 국정 수행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갖고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질만 하면 또 4대강암 조사해라, 방산비리 조사해라, 그리고 또 소통 행보, 소박한 행보를 또 노출시키면 이런 대로는 영원히 7, 80% 이상을 관리할 수 있을 거고 여당은 50%쯤 되는 지지율을 얻을 거고 나머지 정당은 10% 안팎으로 지리멸렬해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제가 좀 깨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대로는 안 갑니다. 상대가 병신이라도 빗자루를 꼽아놔도 이렇게는 안 갑니다. 좀 있으면 소통도 지나치게 보면 이제 질리기 시작하고 라면을요 TV에 밤에 광고할 때 라면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근데 그 맛있는 라면도 일주일 달아서 몇 끼 한 끼를
라면 먹어보세요. 어느 순간에 라면이 쳐다도 보기 싫을 거고, 짜장면, 군대 갔다가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었습니다. 휴가 나가서 제일 부대 앞에 있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하나 먹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런데 그 짜장면도 매일 한 끼씩 먹어보십시오. 사흘만 먹으면 좀 질린다고 할 겁니다. 세상 이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지지율을 관리해 가고 있는데, 이런 지지율 관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처럼 소통 행보를 갖다가 언론의 협조를 받아서 끌고 가는 부분은 이제는 저는 마무리를 하고 문재인 정권의 칼날을 인사나 정책에서 국민들 앞에 보여주려고 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정을 통해서 지지율, 이거 절대 오래 안 가고 반짝하면서 끝납니다. 박근혜 그런 거 하는 신용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 오래 안 갔습니다. 지지율이요. 제가 박근혜 정권의 3인방 등을 보고 이런 이야기 TV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지율 관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지지율만 높으면 장땡이라는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 가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꼬라박아 버리고 계기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회복되지 않으면서 정권이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TV하고 뉴스 브리핑에 잘했습니다. 자주 했습니다. 지지율 관리로 전국을 끌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임기 초 이슈 관리가 지금 지난 정권의 국정 운영에 성패를 갈랐는데,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임기 초에 한마디로 이슈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인사정책 관리에 임기 내내 고전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지지율 등을 좀 보면요, 이 1분기 때, 첫해 1분기에 박근혜 42, 이명박 52, 노무현 60, 김대중 71, 김영삼 71이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4분기 때 22%, 이명박은 4분기 때 32%, 박근혜는 4분기 때 그래도 부패 척결한다고 뭐 좀 하는 척해서 54%, 김영삼은 59%, 그리고 김대중은 63%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허니문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 그냥 설렁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에서 파격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지율도 높지만 자신들끼리의 인맥, 즉 여당 안에서의 탕평이라는 겁니다. 안희정 사람, 안철수 사람, 박원순 사람 쓰는 탕평이지. 김광두야 박근혜를 떠난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당선 직후부터 국가미래연구원입니까? 그거 접어버리고 사실상 박근혜를 떠났지요. 자, 그런 속에서 지금 야당이 리더십이 부재하고 패배의 원인도 정리하지 못한 채 내부 한마디로 당권 싸움에 눈이 멀어 있어서 독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안주할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 24, 25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낙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고의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보자는 없는 자료를 내라는데 어떻게 낸단 말이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쟁점은 이낙연 후보자 아들이 어깨 문제로 백령 면제를 받은 만큼 백령 면제 이후 관련 수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낙연 후보자는 어깨 수술은 하지 않고 뇌 수술을 했는데 어깨 수술 자료를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야권이 지리멸렬해져 있고 역사상으로 최악의 무능이나 막말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야권으로부터 위기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디서 위기가 오느냐? 항상 잘 나갈 때,
스스로 오만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하는데, 우리가 소통 행보를 밖으로 보이고 있어서 우리는 오만으로 터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지금 한번 보십시오. 김희수를 헌재 소장에 임명하고, 조국을 민정수석에 임명하고,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문정인을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습니다. TV에 나와서, 신문에 나와서 벌써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미국이나 유엔이 어쩌지 못한다, 중국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만함을 극치를 보이고 있고, 이미 6월 15일 날 북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니 북한에 올라가서 같이 민간 행사를 하고 또 인도적 교류라는 명목으로 지원도 해준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되어갈 때 이제 차곡차곡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에 뭔가가 쌓이겠지요. 그러면서 너들은 겉으로 소통 행보니 파격이니 탕평이니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느냐 될 거고, 미국이나 유엔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유엔에 있었다 해서 그 사람이 유엔을 막아줄 거다. 유엔은 웃기는 소리지만은 미국이 끌고 가는 대로 사실상 끌려가는 조직입니다. 강경화 유엔에서 고위직도 아닙니다. 강경화가 유엔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자, 결국 내부에 모순에 의한 문제로 그 오만함들이 터져나와서 한마디로 머지않아 스스로 지지율의 균형 상태에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균형 상태에 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역대 정권의 1분기, 즉 한 100일쯤 될 때 지지율 평균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 중후반대가 평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도 100일 때는 그 정도 지지율 가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지, 그때도 80% 이상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초반의 마음 같아서는 끝날 때도 80%로 끝나고 싶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카터가요, 사실상 닉슨이 탄핵될 뻔해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잠깐 포드가 잔여 임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미 공화당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운명이던 카터가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도덕성을 내어걸고, 한마디로 정직과 도덕을 내어걸고 미국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인성, 겸손한 성품을 갖춘 도덕주의적인 카터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는 예수님을 앞에 내세우는 독실한 신자기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백악관에서 일을 했는데 임기 말 지지율이 13%로 닉슨이 쫓겨날 때 24%보다 낮았고, 한마디로 가장 인기 없고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푸근한 이미지를 심어준 카터는 웃을 때 치아가 몇 개 드러나느냐에도 신경을 쓴다라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이 쪼존하게 쓸데없이 작은 일에 매달리는 그런 부분을 보였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 당시 경제가, 미국 경제가 제2차 오일 쇼크 등으로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국민들이 원하는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주의 운운하면서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고 이란에 미국 국민들이 인질로 잡혀도 이 구출한다고 흉내만 내다가 실패했고, 소련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존경만 받아서도 안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소통에 역점을 두고 사소한 문제까지 챙기고 하는 이런 부분이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의 저자 일레인 카마르크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 교수의 충고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충고에는 대통령은 정책, 커뮤니케이션, 실행력 세 가지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소통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다. 즉 미디어, 언론을 너무 의식하면서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대통령이 가져야 될 덕목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요. 이것은 그야말로 필요 조건 중에 하나지 충분 조건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 이것에 너무 집착하면 베이스를 놓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쯤 되면 이제 소통 행보는 그만하고 그야말로 자신을 반대하는 계층에 대한 의식도 해야 될 때다 봅니다.